34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원소의 주기성. 앞에 부분에 좀 늦게 들어와서 앞에 부분 못 본 친구들은 그 동영상 강의 좀 보고 그리고 저한테 질문 좀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 원소의 주기성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 주기율표라는 거였거든. 원소의 주기율표. 무슨 표? 원소의 주기율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은 크게 뭐 금속 원소도 있고 비금속 원소도 있어요.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있어. 또 뭐 그 사이에 껴있는 준금속이라고 하는 원소들도 있어요. 옛날부터 과학자들은 뭐를 했냐면 그때까지 알려진 수많은 원소들을 특징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 원소들에 대해서 규칙적인 성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원소와 주기율표 그래가지고 이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여러 가지 원소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불리는 이 원소들에서 규칙성을 찾아서 원소들을 표로 만들어 봅니다. 테이블로 만들어 봅니다. 근데 어떤 테이블이다? 규칙성을 가진 테이블이다. 그래서 주기율표, periodic table이라는 말을 만들게 되는 거였다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 순서대로 원소들을 배열을 해보기도 해요. 물론 이전에는 더 초기의 방법을 썼지만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게 됩니다. 언제 와서? 근대에 와서 한 1800년대 후반쯤에 와서 그러다가 여기에서 약간의 모순과 불규칙성이 나중에 발견됨으로써 불규칙성이 발견되고 또 원소인 줄 알았더니 원소가 아니었네. 참고로 이 당시에 이 원자량 순서로 만들 때 빛도 원소인 줄 알았고 열도 원소인 줄 알았고 또 뭐 모래 성분에 해당하는 실리카 이런 성분들 실제로는 화합물인데 규소와 산소의 화합물인데 모래입자 같은 유리질 같은 것들을 원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표를 만들었더니 점점 과학이 발달할수록 모순이 발생하겠지?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32쪽 중간에 보면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자번호 순서로 만들었다. 원자번호 순서. 그리고 이 원자번호는 원자의 뭐에 해당하느냐? 양성자수에 해당합니다. 무슨 수? 양성자수.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약식으로 외워야 될 주기율표를 한번 얘기를 했었지. 지난번에 표를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살짝 오해를 하는 바람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됐더라고. 퀴즈에 하나씩 틀린 사람들이 다 그걸 틀렸더라고. 주기하고 족을 바꿔 쓴 거야. 선생님이 주기율표에 가로줄을 뭐라고 하고 세로줄을 뭐라고 하냐라고 얘기했는데 가로줄이 주기가 되고 세로줄이 족이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니네가 그럴 이유를 알겠어. 내가 족을 이렇게 썼단 말이지.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썼으니까는 가로줄이 족인 것 같은데 이게 족이 같은 애들인 거지. 이게 족이 같은 애들인 거야. 이쪽 애들이. 응? 그리고 가로줄에 들어가는 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1주기 원소들인 거야. 이게 2주기 원소들, 3주기 원소들, 4주기 원소들이 되는 거라고요. 너 이런 거 처음 봤어? 왜 그래? 응? 그래서 이 같은 족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우리는 동족 원소라는 말 쓰기도 해요. 동족 원소. 뭐 잘 쓰진 않아. 이게 한자어잖아. 그냥 족이 같은 원소 그러면 이제 이게 띄어쓰기 잘못하면 욕이 돼버리기 때문에
족이 같은 원소인데 주격조사 이를 빼면 이게 욕이 돼버리잖아. 그지? 웃으라고 했는데 웃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진지한 반응하면 오래 못 가. 응? 하여튼 동족 원소라는 말 많이 쓰는데 선생님이 약식으로 주기율표 외워야 될 게 뭐 있다 그랬지? 원자번호 20번까지 해당되는 원소와 플러스 알파. 그래서 수소. 그 다음에 여기 18족에 해당하는 게 헬륨. 근데 이제 원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족으로 외우라 그랬어요.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 리, 나트륨, 칼륨, 그지? 그 다음에 2족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13족에 붕소, 알루미늄, 14족에 탄소, 규소, 15족에 질소, 인, 16족에 산소, 황, S자 17쪽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여기까지만 좀 외워냈지 그죠? 18쪽에 헬륨, 네온, 아르곤 여기까지는 원자번호 20번까지에다가 35번, 53번인 두 개 좀 첨가해가지고 이건 번호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셔야 될 거고 미리 얘기하지만 다음 주 퀴즈에는 이 문제가 요거 블랭크 채우는 문제가 한 5개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블랭크를 만들어 놓고 1, 2, 3, 4, 5번은 그냥 이거야. 비자를 채우기. 알았지? 원소 기호로 쓰라고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게 NA라고 써야 되고 NA라고 쓰고 답은 나트륨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 1족 3주기에 알겠습니까?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옵션 살짝 튜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주기율표에 그냥 깍두기 공책처럼 빈칸 채워놓는 거는 내가 보기엔 한 2개, 3개. 나머지 14족 3주기 원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말로. 결국 이거 외워야 돼. 자,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한다? 한국인의 영원한 암기법. 뭐죠? 앞자 따서 외우기. 1. 수리나칼 2. 대마칼 3. 붕알 이상하지? 4. 탄유 5. 지린 6. 산황 7. 플련부 아이오 8. 헬레아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1족 2족 13족에는 3자가 14족에는 4자가 15족 16족 17족 18족 족 번호의 한 자리 수가 또 화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꼭 이 번호에 맞춰서 암기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이쪽에 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소들은 다 뭐다? 사실 여기도 아니야. 여기 보니까 지금 3족부터 12족까지 엄청나게 빠져있죠? 아무튼 왼쪽 아래가 실제 주기율표상에서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원소들이 대부분 뭐에 들어간다? 왼쪽 아래가 금속 원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원소일수록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금속 원소가 일단 훨씬 더 많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가 100종이 넘는데 118종 정도 됩니다. 우리 책에 이거 다 안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거의 한 70에서 80개 정도가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륨, 슘, 륨, 듐, 튠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발음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끝나는 애들은 다 뭐라고? 금속이라고 보면 돼. 헬륨 한 개 빼고. 알겠죠? 그래서 금속이 훨씬 많더라 우리 주변에는. 자, 그래서 금속 원소에 대한 얘기까지 지난번에 했었어서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 주기율표에 등장하는 원소들을 뭘 할 거냐면 화학적 특징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할 겁니다. 화학적 특징에 따라 구분을 할 건데 결국은 주기율표가 암기가 돼 있어야 여기도 쉽게 해결이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자, 보세요. 34쪽에 보시면 알칼리 금속이라는 말 나오고 할로젠 원소라고 나옵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라고 나와요. 그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의 1족, 물론 수소는 제외하죠.
금속이 아니니까 1족에 해당하는 원소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만 외우라고 해놓고 여기까지 써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난 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몰라도 돼요.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은 몰라도 되는데 쟤네들도 성질이 비슷해서 그냥 한번 써본 거고,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에 17족 원소, 몇 족 원소? 17족 원소에 해당하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라는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알칼리 금속 얘네들 말하는 거고, 할로젠 원소 얘네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 되게 많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 이용된단 말이에요. 여러 우리 주변에 이용되는 게 좀 많고요. 통합과학에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각종 화합물을 많이 만듭니다. 각종 화합물을 다른 원소랑 반응해서 많이 만든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알칼리 금속부터 책 볼게요. 책부터 보시면은요, 알칼리 금속 주기율표의 1족에 해당하는 주기율표 1족 줄거놓으시고 금속 원소, 1족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다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1족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다.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다는 얘기 아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여기에는 루비디움까지 써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금속이라는 원소의 특징 한번 떠올려봐. 금속.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금속 뭐 있나요? 뭐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 그지? 이런 애들 공통점이 뭐예요? 딱딱하죠. 뭐 무거운 애도 있고 가벼운, 밀도가 큰 애도 있고 밀도가 작은 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쇠붙이 뭐 이렇게 무기로 쓰기도 좋고 한데 후려치기도 좋고, 그지? 딱딱하고 이런 표현 아니라 여기는 흔히 말하는 단단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이고, 고체. 알루미늄이 실온에서 고체. 실온이 뭐야? 실온. 일상적인 온도란 뜻이에요. 무슨 온도? 일상적인 온도.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예전에는 상온이라는 용어도 많이 썼습니다. 상온. 일상적인 온도. 물론 겨울에는 일상적인 온도가 영하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상온이라고 하면 한 20, 30도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에서 모두 고체 상태이고, 이거를 말장난 쳐볼까? 대부분의 금속 원소들은 녹는 온도, 녹는 점이 상온, 일상 온도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여기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여기까지 썼는데 거의 세슘, 프랑슘 정도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 녹는 온도가 한 4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기 세슘 같은 경우는 39도인가, 지금 기억이 맞으면 39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거의 뭐 아스팔트, 요즘 같은 날씨에 아스팔트 위에 세슘 덩어리 그냥 오면 그냥 쓱 녹아버린다. 막 얼음 녹듯이. 그런 금속이 있어. 신기하겠지. 그지? 프랑슘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녹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일로 가면 갈수록 이거 주기율표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거든.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아까 선생님 여러분씩 여기까지만 외우라고 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금방 녹아. 아까도 말했지만 주기율표라는 건 원소들을 배치를 할 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만든 거야.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점점 작아진다가 아니라 요 세 번째 줄까지 밀도가 작아지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갈수록 밀도가 다시 증가한다. 뭔 규칙성이 이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이런 데이터가 나와줘야 주기율표가 효용성 있게 쓰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어떤 추세로 특징이 변할지, 얘보다 밀도가 클지, 얘보다 더 녹는점이 낮을지 이런 게 판단이 된다고. 밑으로 갈수록 녹는점이 낮아졌으니까 아, 얘보다 얘가 녹는점이 낮겠고 얘보다 얘는 더 녹는점이 더 낮겠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 그지? 그러려고 지금 표를 만든 거야. 뭐 굳이 왜 만들겠어, 그지? 자, 아무튼 알칼리 금속은 특이하게, 하여튼 특이한 건 아니지. 실온에서 대부분 다 고체 상태고 은백색 광택을 띈다. 은백색 광택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쇠붙이 색깔이야. 자, 그리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고, 요거 줄 보세요.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거 내중에 다 하겠고,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이 일반적인 이런 금속보다 어떻다? 금속보다 밀도가 굉장히 작다. 예를 들어 철 같은 경우는 밀도가 거의 막 10 이상이거든. 뭐 니켈 한 11 이상이란 말이야. 밀도가 이렇게 크단 말이지. 응? 참고로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럼 잘 봐. 여기 가로 세로 높이 1cm짜리 요만큼 큐브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 응? 요 녀석이 만약에 철이면 쌤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기억 안 나서 그래. 10몇 그램 정도 된단 말이야. 철은. 근데 알루미늄은 되게 가벼운 편이야. 얼마나 나오냐? 2.7g 나옵니다. 마그네슘 얼마큼 나오느냐? 마그네슘 3.7g 나옵니다. 밀도가 이거밖에 안 돼. 되게 작지, 그지? 철이나 니켈 이런 거에 비하면 밀도 되게 작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줄 알아?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의 밀도가 1이야, 1. 심지어 칼륨 같은 경우 하면 아니 얘네들 1보다 작아. 여기 나트륨, 리튬, 나트륨, 칼륨 얘들 보면 밀도가 1보다 작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아? 모래 뜹니다. 뭐 금속인데 모래 떠. 야, 말이 되냐?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냥 뜨는 것뿐만이 아니야. 여기 잘 봐.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되게 무르다라고 돼 있죠? 그지? 굉장히 물렁물렁하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봐봐. 반응성이 매우 커서 이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밀도가 매우 작다라고 얘기했고요. 밀도가 매우 작다. 그냥 작다가 아니고 매우 작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물과 산소와 화학 결합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데 물하고 반응하면서 부글부글 거품 냅니다. 그래놓고 수소기체 발생시킵니다. 물하고 반응해서 거품 부글부글 내면서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물하고 반응한다는 얘기 좀 얘기했고요. 대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은백색 광택이 사라져버립니다. 산소랑 반응하면 그 은백색이 어떤 게 진한 회색이나 검은색 계통으로 변해버린다고. 이게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나트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분명히 금속 나트륨일 때는 그래 가볍긴 한데 그래도 얘도 쇠붙이라고 은백색이야. 흔히 말하는 쇠붙이 색깔이야. 그런데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소랑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금방 회색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이만한 나트륨 뭐랄까 지우개 중에 그 지우개 알지? 이렇게 누르면 쭉쭉쭉쭉 나오는 지우개. 그거 속에 있는 심 쫙 빼봤어? 빼보면 이렇게 물 헐렁헐렁 들렁들렁거리는 기드라 지우개 나오잖아. 보통 알칼리 금속을 실험실에서 그렇게 좀 보관을 하거든. 물론 그대로 두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니까 그냥 놓으면 안 되지만 좀 어떻게 산소와의 접촉 이런 걸 막긴 해야겠지만 그거를 조금씩 썰어서 줘요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우개처럼 길게 있는 거를 칼로 쓱 썰면 썰려요. 심지어 차르칼로 잘라도 잘려요. 차르칼 플라스틱인 거지. 그걸로 잘라도 잘려요. 그럼 자르면 속에 은백색이 싹 드러나거든. 근데 잠깐만 너 이거 뭐라 그랬지? 뭔지 지금 숙제 해놨어 안 했어? 나 딱 검은색 같은 거 했어. 그 사이에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여기 산소 있잖아. 이렇게 반응성이 격렬하게 되게 빠르게 일어난다고. 이게 철 녹쓰는데 오래 걸려 금방 일어나. 막상 녹슬고 나면은 알지만 녹쓰는 과정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도 녹쓰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데 그냥 잠시 방심했다 보면 색깔 변해있다고. 알겠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반응이 빠르다, 반응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 잘하고 물하고 반응 잘해. 그럼 물하고 반응하면 얘가 또 성질이 변해버리는 거야. 그지? 성질이 변하면 그건 나트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 자, 또 하나 얘기해줄게. 이건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 중에 잘못된 표현 하나 얘기해줄게. 응? 사발면을 여러분들 자주 먹잖아요. 생각보다. 그지? 개인적으로 스테디셀러 사발면 중에 육개장 사발면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 좀 몇 발 좀 특이한 거 알죠?
굉장히 뭐랄까 좀 저렴한 느낌? 금방 익어버리고. 근데 은근히 그게 냄 후각을 엄청나게 잘 올리기 때문에 그게 선생님 중학교 때 나온 사발면인데 아직도 나와. 그리고 아직도 잘 팔려. 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걔네들 같은 경우 먹다 보면은 괜히 봉다리에 써 있습니다. 나트륨 1일 섭취량 기준 나트륨 함량 몇 퍼센트 써 있지. 그래가지고 우리 막 음식 먹을 때 너무 짠 거 많이 먹으면 나트륨 함량이 너무 많아서 뭐 몸에 안 좋다. 근데 맛있지. 그치? 뭐 아무튼 그거 맛있는 거나 몸에 좋은 거나 별개니까. 나트륨 함량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그 라면 속에 나트륨 들어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트륨 입자가 그 속에 들어있다. 뜨거운 물하고 반응하면 폭발하거든요.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야겠죠. 응? 그러니까 똑같이 나트륨에다도 나트륨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와 염화나트륨 또는 탄산수소 나트륨, 황산나트륨 이거 다른 거야. 수산화나트륨 이거 나트륨의 성분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이런 거 니네 중학교 책에서 배웠잖아. 화합물이라고. 2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어느 정도의 기작을 해주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화학반응이라고 하고 화학반응 통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원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나트륨 함량이라고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야. 나트륨 돼서 큰일 납니다. 나트륨 손에도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피부 탄다. 응? 알겠지? 하물며 사발면에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뜨거운 물을 뭐? 참고로 물하고 반응한다 그랬죠? 물 온도가 높을수록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응? 알겠죠? 이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디서 나트륨 덩어리를 콩알 만한 걸 구했어. 참고로 못 구해. 대학교 실험실에 나가야 겨우 구해. 이거를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어. 미세한 밀가루 수준에. 그럼 부피가 좀 커지겠지? 갈렸으니까. 그거를 어떤 애가 어디 세면대에 세수하고 있는데 휙 뿌리면 이렇게 죽어.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또 하나 얻어가는 건가? 자, 못 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단 말이야. 다른 금속이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다고요. 참고로 나트륨이 그렇지,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으로 갈수록 더 격렬해집니다. 리튬 정도만 되면은 그나마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있을 정도. 나트륨은 실험하면 쫄려 이렇게 되는. 비커에다가 찬물 넣고 그 나트륨 조각, 리튬 조각을 진짜 쌀 반톨만하게 잘라주거든. 근데 그거를 비커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집게로 집어가지고 싹 놓으면 오씨 이렇게 됩니다. 나트륨은 으아 이렇게 되고요. 칼륨 넣으면 오씨 이러면서 도망가야 돼 진짜. 이 밑에 거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예 실험 자체를 못해. 대학 가서 다 장비를 갖추고 해야 된다. 뭐 꼭 실험을 해야 알아요. 영상 보면 알지. 그지? 이렇게 반응성이 크단 말이에요. 자, 지금 말한 얘기 써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광택을 잃는다. 이 광택 잃어버리는 과정을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쓴 거예요. 나트륨을 써도 되고 리튬을 써도 되고 칼륨을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반응식은 거의 이거랑 똑같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리튬 넣으면 ELi2O, 이 자리에 칼륨을 넣으면 EK2O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개수가 4, 1, 2 약분될 일이 없죠? 그치? 여기 4고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와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중3들은 배웠죠?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게 만약에 기체라면 기체 반응의 법칙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 뭐 기체는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니네가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다 적용해서 이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고 배운 건 기억나죠? 자, 그리고 반응성,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루비디움까지 써놓은 이유가 그냥 내가 보기엔 4박자로 끊으려고. 왜냐면 뒤에 할로제노스도 4개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4개로 끄는 것 같아요. 칼륨까지만 아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아까 외우라고 했던 주기율표에 루비디움이 없었잖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칼륨까지만 알아도 돼. 이유는 하나라 그랬어. 할로젠이 4개다 보니까 여기도 4개 맞춰보려고. 자, 알칼리 금속 거기 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지금 칼로 잘랐을 때는 공기 중에 산소에 노출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이 서서히 사라짐, 금방 사라짐, 빠르게 사라짐. 그럼 분위기상 루비디움은 어떨 것 같아요? 주세요. 그렇지. 연락 빠르게 사라짐, 순식간에 사라짐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런 말 안 쓰지.
이번에 물에 넣었을 때도 봐봐. 잘 반응함. 부글부글부글 물 위에 떠서 격렬하게, 매우 격렬하게. 그럼 또 루비디움 끓이면 뭐 샘표현 쓰면 되겠죠. 응? 니네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지읒, 니은 뭐 이런 거, 그지? 자, 이번에는 할로젠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참고로 오른쪽에 알칼리 금속이 우리 주변에 이용되는 경우 나와 있는데 리튬은 우리 그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거,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보통 얘기하지. 충전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는 금속이고요. 나트륨은 옛날에는 썼습니다. 옛날에 그냥 길거리 가다가 노란 조명 나오면 나트륨 등이다. 요새 거의 LED로 바뀌어가지고 이 전기를 엄청 먹는답니다. 나트륨 등. 칼륨, 뭐 비료의 원료로 쓰인다. 근데 알칼리 금속은 아까도 말했지만 물과 산소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거기처럼 뭐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서 보관한다 라고 써있죠. 옛날에는 벤젠 속에 넣어서 보관한다 라고도 있었는데 벤젠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아예 등장을 안 합니다. 자, 이번에는 17쪽에 있는 할로젠 원소로 가보도록 합시다. 17쪽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 17족이고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있잖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우리 화학 결합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원소, 염소라고 하는 원소는 그 실온에서 자기 혼자만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안정하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다른 원소와 또는 자기들끼리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자기들끼리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플루오린 혼자 있으면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둘이 화학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원래 안 되고 얘하고 전자를 공동 소유를 하네 뭐 그런 말 쓰거든. 이제 오늘 이 뒷시간에 이어서 할 거야. 하여튼 자기네끼리 또는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존재할 때는 항상 두 개의 원자가 모여서 한 개의 분자 역할하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분자 역할하는 게 두 개의 원자가 모여서 되어 있다 해서 실온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원자 분자. 두 개의 원자가 모여서 한 분자 덩어리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플루오린 두 개 모여서 플루오린 기체, 염소 원자 두 개 모여서 염소 기체, 브로민 원자 두 개 모여서 브로민은 액체, 그 다음에 아이오딘 원자 두 개 모여서 아이오딘 고체. 여기 지금 선생님이 말로 얘기해 버렸는데 실온에서 기체, 얘는 액체, 얘는 고체로 존재합니다. 이런 거 나중에 외우세요. 나중에. 뭐 지금 중3들이야 외워놓는 게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왜 암기의 유통기한이 워낙 짧아서 별로 크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뭐 지금 당장 외운다고 해서 영원히 남는 것도 아니니까. 자, 주기율표의 17족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 자, 여기 17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얘기를 해봅시다.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불안정하면 자꾸 다른 놈이랑 결합하던가 자기네끼리 결합하던가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다양한 조합을 만들려고 한다고. 안정하게 될 수 있는 조합을. 그거를 화학결합이라고 하는데 화학결합을 하면 주기율표의 18족 원소처럼 되면 화학적으로 안정해져. 18족 원소처럼 되면. 그럼 생각해봐. 헬륨, 네온. 일단 여기 하나 써볼게. 헬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온은 원자번호 10번인데요. 이 헬륨 원자 핵에다가 예를 들어서 헬륨 원자 핵이 있어. 헬륨 원자 핵은 속에 양성자가 두 개 들어있단 말이야.
전자가 두 개 있는데 전자를 배치해 보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한 개만 만들어지고 딱 두 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이 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 껍질에는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전자 수가 정해져 있어.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전자 수가 첫 번째 껍데기는 최대로 2개, 두 번째 껍데기는 8개, 세 번째 껍데기는 18개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양성자의 개수가 전자 개수랑 동일하잖아. 중성 원자일 때는. 그럼 예를 들어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고 얘는 중성 원자일 때 전자가 2개야. 그럼 그 2개를 전자 배치를 하면 그냥 첫 번째 껍데기에 가득 채우고 끝이야. 그러니까 최대로 채울 만큼 채울 수가 있어. 네온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데기 8개 채우면 딱 전자 10개, 양성자 10개, 전자 10개인 게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야.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다고. 그지? 이런 상태가 되면 안정해. 근데 그 18쪽 애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 제논, 라돈이라는 그런 요소들을 빼고 나면 다 그게 안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도 원자 번호 9번이거든. 응? 염소 원자 번호 17번이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얘는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2개 채워. 9개 있으니까 양성자 수가 중성일 때 전자 수야. 그럼 두 번째 껍데기 7개까지 채울 수밖에 없지. 9개인데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채우면 7개 남았잖아. 그럼 최대로 7개밖에 못 채워. 이렇게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불안정하잖아.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플루오린도 또 그 꼴일 거 아니야. 똑같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야 일단 이거 7개 중에 6개는 네 거라고 치고 1개 잠깐 이리로 빼봐. 그리고 너도 이거 6개 네 거라고 치고 하나 이리로 빼봐. 그래놓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공동 소유하는 거야. 공동 소유. 공동 소유하면 위에 입장에서 볼 때는 2, 8 여기까지 그냥 그림 잘못 그렸다. 여기까지 이렇게 2에다가 6, 7, 8 그지? 응? 근데 이 밑에 거는 또 뭐야? 2에다가 6, 7, 8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전자를 한 개씩 내놓고 둘이 공동 소유하고 둘이 손가락 딱 걸고 있으면 둘 다 윈윈 아니야 윈윈 서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원자가 붙어서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일상적인 온도에서. 물론 깰 수도 있어요. 다른 놈하고 화학 반응하면 깨지지. 응?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좀 상황이 이상하긴 한데 내가 외로워가지고 그냥 난 여자친구를 못 만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어. 남자친구 사귄 게 아니라 남자친구들끼리 놀고 있었어. 근데 남자들 실제로 많이 겪는 일이야. 어떤 예쁜 여자친구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남자들은 과감하게 친구들을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아니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그거 볼 거야. 자기네들끼리 있다가 이쪽에 또 다른 게 생기면 그걸 갈아타 버린다고. 이게 화학 반응인 거란 말이야. 아무튼 할로젠 원소들은 이렇게 실온에서 플로린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우리 염소 얘기한 김에 해볼까? 염소도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18쪽 원소처럼 되기 위해서 염소도 어떻게 되느냐? 염소는 원자 번호 17번이라 했어요.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데기 8개 채우면 세 번째 껍데기 7개야. 똑같이. 그지? 그러니까 얘도 뭐야? 전자 하나 내놓고 옆에 있던 CL도 전자 하나 내놓고 공동 소유. 이렇게 공동 소유를 한단 말이지 전자를. 그런 과정에서 화학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뒤에서 하려고 그랬지만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18쪽 원소처럼 되려고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할로젠 책에 써 있어요. 요 초반에 조금 설명할 게 많아서 선생님이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고요. 실온에서 2개의 원자가 모여서 1개의 분자의 역할하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특유의 색깔을 띈다. 이것도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컬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하거나 화학 공부를 조금 깊이 가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 뭐라고 나오느냐? 그냥 딱 써볼게. 담황색 기체, 황록색 기체,
적갈색 액체. 적갈색이 뭐냐면 진한 갈색, 황토색 뭐 그쯤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흑자색 고체. 좀 옛날 표현이긴 하지. 진한 보라색, 폴라포 색깔. 뭐 딱 감이 오지, 그지? 묻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세요. 그런 색깔. 이렇게 나와. 기체, 액체, 고체. 자, 그럼 물어볼게. 어떤 원소가 기체로 존재해? 어떤 거는 고체로 존재해? 어떤 놈이 더 화학 반응을 하기 쉬울까? 화학 반응하려면 일단 얘들이 흩어져서 다른 놈이랑 붙어 먹어야 돼. 그지? 그럼 고체인 게 다른 애랑 붙어 먹기 쉬워? 기체인 게 붙어 먹기 쉬워? 기체인 게 붙어 먹기 쉽지? 훨씬 더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란 말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화학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아까 알칼리 금속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랬지? 할로젠 원소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중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고액기기라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알겠습니까? 자, 뭐 그런 얘기. 반응성이 커서 이번에는 금속 원소와 또 수소와 잘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과 반응하여 화합물을 만든다. 한번 얘들 써볼게요. 나트륨하고 반응해서 NA하고 누가 반응한다고? F2, Cl2, Br2, I2. 그럼 얘도 이거 잘 봐봐. 익숙한 놈이 튀어나오는데 여기 NaCl 본 적 있지? 그럼 NaCl을 힌트로 삼으면 NaCl이야, NaCl2야? NaCl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 두 개인데 어떡하지? 1대1로 반응하면 되잖아.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돼? NaCl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가면 이제 논리적으로 봐봐. 얘는 NaF, NaCl, NaBr, NaI 이런 식으로 금속과 화학결합을 잘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금속 원소와 화합물을 잘 만든다. 또 뭐 있을까? 니네 옛날에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냐? EAGCl 뭐 염화음의 침전물이 생긴다, 앙금이 생긴다 이런 거 있었지? 그때 누가 염화 어쩌고 나오는 것들 다 할로젠 화합물이라고 보면 돼요. 심지어 소금도 화합물이고 또 뭐죠? 눈 올 때 길에 뿌리는 염화 칼슘도 할로젠 화합물이잖아. 칼슘과 염소를 결합시켜서 만든 거니까. 또 뭐 있을까? 묽은 염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로 뒤에 나오죠. 수소와 반응해서 할로젠화 수소를 만든다. 수소와 반응을 해요. 또 써볼게요. Cl2 난다 F2부터 써야겠지? F2, Cl2, Br2, I2 반응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EHF, EHCl, EHBr, EHI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플로린화 수소. 얘만 유일하게 약한 산성이에요. 근데 약간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 약간 유리로 된 접시에 울퉁불퉁 막 모양 찍을 때 있잖아. 저거 붙여가지고 꽉 누르다 뛰면 싹 녹아서 모양 만들어진대. 응? 유리 뭐 그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익숙하지 않냐 HCl? 뭐야 이거? 염산. 염화수소라고도 하고 강한 산성이지. 참고로 밑으로 갈수록 더 강한 산성입니다. 브로민화 수소, 아이오딘화 수소. 우리 산성도를 나타내는 값을 보통 이제 pH란 말 쓰는데 염산 그러면 강한 산성 pH 2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거보다 숫자가 작으면 더 강한 산성인데 얘 pH 1까지 가요. 하여튼 이렇게 할로젠 원소는 수소 기체와 반응해서 산성 물질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특징이니까 뭐, 그지? 자, 수소와 반응하여 이거 줄거볼까요? 수소와 반응하여 할로젠화 수소를 형성하고 할로젠화 수소를 불에 녹이면 산성을 띈다. 그래서 염화수소라고 하는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 녹이면 묽은 염산이 되는 거야. 물에 녹이면 항상 그런 말이 붙어요. 묽은 어쩌고 또는 땡땡 수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물에 녹이면.
자, 일단 할로젠 수소 화합물은 산성을 띈다. 그리고 반응성 아까 얘기했죠? 주기율표의 위쪽으로 갈수록 고체, 액체, 기체, 기체다 보니까 위로 갈수록 어떤 성질을 갖는다? 반응이 더 격렬하게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자번호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 써있고 밑에 표에 보면 선생님 말한 대로 써있습니다. 그죠? 역시 할로젠도 우리 주변에 많이 쓰임됩니다. 플루오린, 충치 예방용 치약이라고 써있어. 그지? 자, 원소기호가 F거든. 플루오린이 원소기호 F야. 플루오린.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조금 올드한 책을 볼 수도 있는데 거기는 플루오르라고 써있기도 해요. 아마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면 플루오르라고 배웠던 시절도 있었고, 더 오래된 시절, 참고로 지금도 씁니다. 이거를 플루오린 또는 플루오로, 참고로 이거 잘 안 써. 응? 이거라고 써. 근데 아직도 써. 이거는 한자 표현. 불소. 플루오린이 불소야. 그러니까 여기 치약 써있잖아. 충치 예방용 치약. 불소 함유 써있잖아. 플루오린을 불소라고 부릅니다. 소자가 원소를 나타내는 한자어고요. 몇몇 원소들은 그 영어로 표기되던 서양식으로 표기되는 거를 한자음으로 바꿔가지고 쓰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죠? 또 떠오르는 게 사실 저밖에 없는데 아니면은 동양에서도 이미 알려져 있던 원소들은 한자어 이름이 붙어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있을까? 황 S라고 하지만 원소기호 S라고 하지만 그게 왜 황이냐? 황이 영어로 sulfur거든. S-U-R-F-U-R sulfur. 그래가지고 S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황이라는 원소 이름 동양에서 쓰잖아. 그치? 뭐 질소, 산소 다 한자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애매한 애들은 음을 차용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거를 한자로 가차자라고 그러나? 그럴걸? 그지? 올림픽을 오륜이라고 하고. 니네 잘 모르는 거 하나 알려줄까? 안경테 만드는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서전 안경테라는 회사가 있거든. 들어봤냐? 안경집에서? 주소 안경 안 쓰나? 안경 쓰는 사람들 여기 몇 명 나까지 있는데 그 안경집에 가면 서전 특약점 이렇게 써있거든. 서전이 한자로 어느 나라를 표현하는 그 표기법이야. 어딜 것 같아? 맞춰. 힌트. 프랑스, 불란서, 프랑스 이렇게 붙인 거야. 이렇게. 서전이 어딜 것 같아? 스위스입니다. 전혀 매칭이 안 되지. 그치? 불소 이거 그나마 좀 난 거지. 불소 땡큐. 그런 식으로 한자어로 표현한 거라고요. 아무튼 플루오린이 불소라는 거. 옛날에 또 아이오딘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옛날식 표현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보시면 아이오딘이라고 하잖아. 아이오딘. 그치? 옛날식 표현 요오드. 들어봤지? 요오드. 내가 보기엔 니네보다 이제 서너 살만 더 많으면 그게 뭐예요? 요오드가 뭐예요? 요오드가 이렇거든요. 자, 그렇다고요. 자, 밑에 이제 할로젠 특징들 써 있고요. 아까 쌤이 옅은 노란색을 담황색이라고 아까 표현했었습니다. 그죠? 담이 흐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염소는 노란색인데 대부분 책에 황록색이라고 나옵니다. 황록색 그러면 주로 뭐 생각하면 돼? 한 연두색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젓갈색, 그 다음에 진한 보라색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된다고요. 역시 나트륨 수소와의 반응 격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C 원자의 전자 배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개 들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원자의 전자 배치. 원자들마다 중심에는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을 이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단 말이야. 그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궤도에서 쌤 지금 여기다가 쓰면서도 살짝 움찔했는데 뒤에서 안 보였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 싶어서 그래. 사실은 이것도 그냥 편의상 표현하는 거고 특정한 궤도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 그건 나중에 화학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따로 알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알고 갑시다. 응? 특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특정한 궤도에다가 전자들을 배치를 시키면 거기에 규칙성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규칙성이 있다고 아까 쌤 살짝 얘기해버렸지. 어떻게 배치한다고? 2개, 8개, 18개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 그랬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책을 볼게요. 34쪽. 원자의 구조는 중심의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다.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고 뭐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한번 해봤어. 속에 6개의 양성자가 들어있고 전자가 6개 정도 돌고 있다. 이 주변을. 그러면 참고로 얘는 원자 번호 6번 탄소 원자입니다. 양성자가 6개이기 때문에. 그럼 이 속에 6 플러스라고 하는 플러스를 띄는 거 6개만 딸랑 들어있느냐? 아니,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들어있어. 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이걸 지금 원자 핵이라고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이 속에 6개의 양성자만 들어있느냐? 이게 지금 탄소 원자라면 6 플러스만 들어있느냐? 아니라고요. 다른 것도 들어있다고요. 뭐? 중성자. 자, 볼까?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줄거 놓으시고 원자핵 양전하를 띠며 즉 플러스 전하를 띠며 원자의 중심에 들어있다라고 돼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중심에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확대해놨죠. 오른쪽에 양성자와 중성자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중성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응? 중성이란 정기적으로 중성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자, 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다. 그래서 보통 중성 원자라고도 표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자 그러면 중성 원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전기적으로 중성이구나. 이게 중성이 아니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전기를 띠겠지. 플러스가 많으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마이너스가 많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그렇지 이온이라고도 하는 거야. 물론 마찰 전기에 의해서 전하를 띠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입자가 전기를 띠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이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전자를 잃으면 전자를 얻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양성자는 잃거나 얻지 않아요. 내가 말한 거는 99.9%야 그냥 0.1% 99.9 0.1% 인간이 개입하면 양성자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핵분열 또는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당장 다룰 일은 없지. 이런 건 주로 이제 좀 더 고급 과학 공부를 할 때 아니면 대학 가서 지금 아직 대학 갈란 많이 남았잖아, 그지? 순식간이야, 순식간. 자, 그리고 양성자 수는 원자마다 다르고요. 거기 줄 보세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다.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 근데 이제 이거 공식적으로는 이건데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중성 원자일 때는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지? 중성 원자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으면 그냥 전자 수에다가 껴맞추기도 해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응? 자, 그래서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정한다. 그럼 왜 굳이 전자 수라고 안 하고 양성자 수라고 하느냐? 전자 수는 변할 수가 있거든. 전자는 주고받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전자가 부족한 상태야. 아까 플루오린 봤지? 원자 번호 9번이라서 전자를 배치를 했더니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두 번째 껍데기 7개. 그지? 두 번째 껍데기 7개밖에 못 넣어. 그래야 딱 9개 끝나잖아. 나 8개를 채워야지 화학적으로 안정해진다고 하는데 7개밖에 못 채우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딘가에 사는 의도가 와야겠지. 그렇게 해서 안정해질 수도 있어. 아까는 선생님 공동소유만 보여줬지만 그렇게 되면 그 플루오린은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는 9개인데 마이너스 10개인 상황이 돼. 그럼 그게 뭐야? 플루오린 화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 큰일 날 뻔했어. 플루오린 화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아무튼 전자수는 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35쪽으로 갑니다.
이미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해버렸어요. 지금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돼 있죠? 원자의 전자 배치. 원자 핵 주위에다가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있는데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에 규칙을 지켜간단 말이에요. 이 공간에다가 일종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를 만들어. 아까 저기 얘기했지? 이 궤도를 아까 쌤이 전자 껍질이라는 말을 쓰긴 썼습니다. 그죠? 이 전자 껍질. 여기는 이 전자 껍질에다가 각각 에너지의 크기를 설정해 놨어. 여기를 돌아다니는 전자, 여기를 돌아다니는 전자, 또 바깥쪽을 도는 전자들도 있겠지? 이랬을 때 여기를 다 뭐라고 하냐?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자, 거기 단어 뜻 봐봐.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값. 준위 할 때 준자는 기준, 위는 위치 에너지라는 뜻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전자가 여기를 돌고 있어. 여기 보세요. 전자가 여기를 돌고 있어. 마치 여기에 단단한 핵이 있고요. 거기서 이만큼 떨어진 애라고 보면 돼. 이번에는 이만큼 떨어진 애야. 이만큼 떨어진 애야. 누가 위치 에너지가 더 많아요? 바깥쪽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크지. 그래서 여기를 굳이 번호를 매겨서 1번 껍데기, 2번 껍데기, 3번 껍데기 그러면 껍데기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전자 껍질 얘기했죠?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그 궤도들을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자가 전자. 이거 읽을 때 원자가 전자가 아니라 원자가 전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국어에서 얘기하는데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줄거. 무슨 전자 껍질?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여기를 우린 뭐라고 한다고?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원자가 전자. 이거 한자야, 한자. 가짜는 가짜인데 읽을 때 원자가 전자. 그 원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전자라는 뜻이야. 이게 주격조사 가가 아니고 원자가 전자. 이게 아니라 원자가 전자. 알겠어? 물가가 아니라 물가. 요새 물가가 너무 높아. 할 때 그 가짜야. 값어치라는 뜻이야. 응? 이렇게 과학 공부할 때 의외로 용어가 중요해. 용어를 이해를 해버리면 있잖아. 공부하는데 스피드가 붙습니다. 응? 모르는 거야. 원자가 전자. 응? 원자가 전자야? 이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지. 근데 여기다 내려놓고 까라고 써면 웃기잖아. 이렇게 써면 웃기잖아. 왜 한자로는 가짜인데. 그지? 하여튼 그래서 원자가 전자라고 하고요. 그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전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외웠으면 해결이 된 거예요. 주기율표의 족 번호의 한 자리 수가 그냥 원자가 전자 수야. 근데 보통 가장 바깥 껍질에 붙어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도 쓰느냐? 최외곽전자라는 말도 씁니다. 그럼 대충 감이 오지. 가장 바깥 껍데기 전자라는 뜻이야. 그지? 근데 봐봐. 1족 애들은 원자가 전자, 최외곽전자가 한 개야. 수리나 칼. 그지? 2족 애들 배, 마, 칼. 칼은 여기는 칼은 칼슘이야. 응?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 최외곽전자가 2개야. 13족에 있는 붕소, 알루미늄은 3개야. 14족에 있는 탄소, 규소는 4개야. 15족에 있는 질소, 인은 5개고 16족의 산소, 황은 6개고 17쪽에 있던 아까 할로젠, 원소,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요딘은 7개야. 원자가 전자가 7개, 최외곽전자도 7개. 근데 18쪽인 애들은 표현이 좀 달라. 18쪽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 수가 다 달라. 헬륨은 껍데기가 딱 하나 있거든. 거기 2개 들어 끝이야. 네온은 껍데기가 2개 있는데 2개 8개. 8개잖아. 가장 바깥 껍데기가. 참고로 그 밑에 애들 다 8개거든? 근데 헬륨은 2개니까 8개, 18족이니까 최외곽 전자도 8개, 원자가 전자도 8개 이러면 모순이 생겨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걔들은 원자가 전자는 빵개라고 칩니다. 빵개.
18쪽 얘들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빵개. 알겠어요? 빵개라면 안 되고 0개. 자, 그래서 그 최외각 전자수를, 즉 원자가 전자수를 18쪽 빼고 이거를 해결하게 되면 화학적 성질이 어떤지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자, 여기 원자가 전자수 읽어보세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그 밑에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족 번호가 거의 원자가 전자인데 18족 원소만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 18족 원소만 뭘로 표현한다? 자, 여기 정리해보면 최외각 전자 수가 원자가 전자의 개수와 같아 그랬는데 예외 18족에 들어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를 몇 개라고 한다? 0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말장난 쳐볼게. 헬륨의 최외각 전자는 몇 개? 2개. 그지? 네온의 최외각 전자는 몇 개? 8개. 아르곤의 최외각 전자도 8개입니다. 참고로 아르곤 18족 원소라서 18족 원소고 또 원자 번호도 18번이야. 그래서 아르곤 같은 경우 껍데기에다가 만들면 첫 번째 껍데기 아까 선생님 최대 2개까지 들어간다 그랬지? 그 다음 8개까지 들어간다 그랬지? 몇 개 채웠지? 마지막에 8개. 얘도 8개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르곤 같은 경우 최외각 전자 8개, 원자가 전자는 몇 개? 0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알았죠? 자, 그래놓고 이제 밑에 전자 배치 원리.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게 됩니다. 응? 만약에 안쪽에 자리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얘처럼 안쪽에 자리가 있는데 2개, 7개, 9개 채우면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놈이랑 화학 반응하든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린다고. 뭐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할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에너지가 뭐 불확정돼 있다, 뭐 불안정한 상태다, 에너지 준위가 불안정하고 들뜬 상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들뜬 상태, 바닥 상태 이런 말 화학에서 쓰거든. 이런 말 하면 이제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뭐라 그러죠? 아무리 우리가 몰라도 그렇지 저렇게 말을 사기를 치나? 어떻게 학문 분야 이런 과학 분야에서 들뜬 상태, 바닥 상태라는 말을 쓰나? 실제로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차곡차곡 에너지가 쌓여있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빈자리가 있는데도 얘네들이 또 바깥쪽에 가 있으면 들뜬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그거 할 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안쪽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채워진다. 그리고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돼 있지. 우리는 지금 20번까지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 세 번째 껍질에 뭐 18개, 그래도 26 몇 개냐? 28개? 이렇게까지 해결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2개, 8개, 18개에도 28번까지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우리는 원자번호 20번이 넘어간 애들을 다룰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규칙이 있거든? 이건 이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운 규칙인데 이 전자 껍질에다 번호를 매겨요. 1번 껍데기, 2번 껍데기, 3번 껍데기. 참고로 실제로 명칭이 K 껍질, HIJ, K,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 그냥 A, B, C, D, E, F, G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 안쪽에도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밝혀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K부터 닫대요. 아무 의미 없어. 하여튼 이렇게 K 껍질, L 껍질, M 껍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쓰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게 혹시라도 내가 보는 책에 등장할까봐 소개해드린 거고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세 번째 껍데기인데 껍질 번호를 N이라는 미지수를 써서 표현을 하면 각 껍질마다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2n 제곱개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보다 먼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는 게 가장 바깥 껍질에는 8개를 채우려는 성질이 있다. 1주기,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은 1번, 2번, 3번 이런 거 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봐봐. 첫 번째 껍데기 이거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최대 몇 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n자리에 2 집어넣으면 최대 몇 개?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n자리에 3 집어넣으면 3, 3은 9, 9, 2, 18. 최대 18개까지 들어가. 그지? 그런데 최외곽전자를 8개를 맞추려는 성질, 이게 화학에서 제일 중요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규칙? 옥텟 규칙. 저거를 가장 중시 여겨야 되면서 물 2n 제곱계를 맞추다 보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자번호 19번인 칼륨, 원자번호 20번인 칼슘. 여기다 해볼게요. 첫 번째 껍데기 2개, 두 번째 껍데기 8개, 세 번째 껍데기 몇 개? 9개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근데 가장 바깥 껍데기 몇 개 맞춰야 된다고? 8개. 그럼 8개 맞추려면 이거 다 버려? 너무 아깝잖아, 너무 많이 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8개로 만들고 마지막 껍데기 하나를 빼. 그래놓고 얘를 버려. 오케이? 그리고 또 얘도 어떻게 돼? 첫 번째 껍데기 2개, 두 번째 껍데기 8개, 세 번째 껍데기 또 10개, 이러면 20번 되잖아. 그럼 10개를 다 버려? 여기 또 몇 개 만들고, 8개 만들고, 여기다 2개 해놓고 이 2개를 버려. 얘는 이 1개를 버려. 오? 1개. 가장 바깥 껍데기 몇 개? 1개. 요쪽이야, 이거. 1족이잖아. 1족은 최외곽전자 1개라니까? 이거 봐. 이게 몇 족이야? 배마 칼슘 2족이잖아. 가장 바깥 껍데기 2개라고. 이렇게 옥텟 규칙에 맞춰가지고 해결하다 보면은 최외곽전자와 원자가 전자의 개수까지 해결이 된단 말이지. 18쪽 빼고. 그지? 그래서 결국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 연습이 밑에 그려져 있습니다. 18번 원소인 아르곤까지. 알겠습니까? 이거 집에서 여러분 연습 좀 많이 해보세요. 나중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응? 자, 이러한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더라. 무슨 규칙? 옥텟 규칙. 그리고 이런 밑에 그 그림 밑에 원소들이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무슨 전자? 원자가 전자. 아까도 말했지만 족 번호가 원자가 전자 수와 일치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18쪽 애들은 원자가 전자 몇 개? 빵개. 됐습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36쪽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